저희는 이제 여름방학 특강으로는 문법만 딱 집중해가지고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을 싫어한다고 해서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의 어떤 경향이 어떤지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이끌어가야 될지를 조금 준비해서 왔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머님들. 지금 보시게 되면 제 거 그 A4 자료가 없을 거예요. 핸드아웃 자료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아웃 자료는 어머님들 돌아가실 때 다 배부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 화면 위주로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어머님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학교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전교석차 1등을 매 학기 배출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1학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을 계속 연속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입결 같은 그런 부분도 스카이 배출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 이제 안 좋은 친구들도 처음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도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었고요. 그 친구는 결국에 전교 1등을 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뭐 2, 3등급 정도는 다 성적 상승을 다 이렇게 발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콴다일로에서는 여름방학 고등 문법 프리퀄 이 강의는 저희가 이제 17일부터 개강에 들어갈 거고요. 5회로 진행이 될 거고 2시부터 수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시 이후에 클리닉이 한 번 더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혹시 그 시간에 나는 석식을 무조건 먹어야 한다 하는 친구들은요. 9시 이후에 한 번 더 비워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거예요. 수업 후기는 아이들이 보내준 거와 어머님들이 보내준 게 있어서 그냥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바로 문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이 중학교 때 문법을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이세요. 고등학교 때는 문법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누적형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배치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의문론과 문장론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의문론 같은 부분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중2 때부터 열심히 배우는 그런 과목인데 이제 발음과 관련한 그런 규칙성을 아이들이 인지를 해야 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대신 여기에 규정 중에 하나인 표준발음법을 같이 제시해서 시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일단은 의문의 변동 규칙에 대해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첫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장론이 지금 기말고사 부분에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어머님들. 문장론에서 문법 요소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문법 요소에 포함해서 문장 성분이랄지 문장의 짜임까지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문법 요소 외에 문장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문장의 짜임이 들어가는 그런 범위는 사실은 2학년 범위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8학군 친구들 어쩔 수 없이 미리 좀 학교에서 항상 선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갖고 1학년 때 이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론의 범위가 아무래도 이쪽에 같이 조금 배치되는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학교별로 약간씩의 어떤 범위의 배치는 다를 수가 있지만 보통은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2학기 같은 경우에 한글 맞춤법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어문 규정입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한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의문론 부분의 발음 규정을 다시 한번 건드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단어론을 제가 써놨어요. 이 단어론을 왜 써놨냐면은 한글 맞춤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근 접사랄지 어감과 어미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또한 품사의 이해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만 하더라도 결국 단어론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같이 터치하게 되는 어떤 방식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기말 중세국어인데요.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 중세국어의 이론만 공부하는 학교도 많지만 보통은 기존에 배웠던 현대 문학과의 어떤 차이점을 물어보는 그런 출제 방식이 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는 다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계속 누적형으로 이렇게 시험 배치가 들어간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한번 좀 휘발성으로 공부를 하고 털어버리는 친구들은 다음 시험에서도 결국 발목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층위를 아주 탄탄하게 조금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머님들 다지선다가 굉장히 고난도로 구성이 돼요.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 위주로 문제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암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각 영역별로 문법 용어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격조사가 무엇인지, 전성어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의 특징이 문법 공부 본인이 하면 저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에 어울리는 문법 용어 한번 말해볼래? 하면은 그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거 공부된 걸까요, 어머님들? 공부 사실은 안 된 거죠. 아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그런 거예요. 저 특강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저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콕 집어서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열심히 체크를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융합 문제가 많이 나와요. 내신형으로 굉장히 지엽적으로 아주 자세한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수능형 사고의 하이브리드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하는 문제도 잘 풀어야 되지만 모두 고르시오 문제에서 살아남아야지만 감점이 되지 않는 구조라고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배우지 않은 예문, 그 다음에 배우지 않았던 용례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이론은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문법에서 문장이랑 단어는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출제를 할 때.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이런 단어가 있었나 할 정도로 뭔가 잘 쓰이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딱 용례로 문제 출제해 버리시면요. 아이들이 여기서 용례 적용을 못하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제 연계 이제 하게 됐을 때 중세와 현대문법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실 한 학교를 제외하고서는 다 서답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고를 보내는 여고를 지금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더 심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 1등급 변별의 핵심은요. 서답형에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거든요. 물론 서답형이 학교마다 이것도 경향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학교는 단답형 위주로 이렇게 써야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단답형을 어느 정도 넣긴 넣지만 결국 서술형으로 문장 자체를 완벽하게 써줘야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결국 특징은 비슷합니다. 일단은 외적 증거가 무조건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보기 부분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문법의 이론이랑 같이 본인이 생각을 해서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조건이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출제자가 제시한 조건을 못 맞추게 되면요. 여기서 어김없이 감점이 이뤄지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아이들이 아무리 길게 쓴다고 한들 핵심 키워드를 써놓지 못하면 여기서도 감점이 이루어지고 시간에 대한 압박만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채점을 할 때 무관용이에요. 아이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객관식에서 변별할 수 있는 거 모두 고르시오.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서술형에서 선생님들이 그 점수 카드를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점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춤법, 띄어쓰기, 그다음에 문장 부호 하나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타임 어택, 어머님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을 거예요. 아이들 딱 1학기 중간고사 처음 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중학교 때랑 다르게 시간이 너무 타이트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에 작성하는 훈련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백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문제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머님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론에 관련된 문제예요. 아이들이 직접 구성 요소를 다 이론적으로 배울 건데 여기 용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용례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에 있는 새큼달큼하다 이런 용례는 아이들이 아마 일반적인 문제집으로 풀었을 때는 듣도 보도 못했던 용례일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직접 구성 요소 이제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용례 적용을 할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흔들려면은 낯선 용례를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례에 대해서는 항상 고난도로 낯선 것까지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번도 한번 봐볼게요. 18번 같은 경우 우리 의문론 문제예요. 어머님들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있는데 니은의 어머님들 여기 용례 개수 보이세요? 한 문제인데 아이들은 이만큼의 용례를 하나도 실수 안 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하나라도 실수하거나 시간에서 밀리거나 하게 되면은 1등급을 못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이들이 OX 해가면서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0번 같은 문제도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관형사형이라 전성어미다 이런 부분이라서 품사적인 부분이랑 문장론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법 용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틀린다라고 조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게 부사형 전성어미가 뭔지 형용사의 관형사형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층위를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2번 같은 부분도 지금 이 케이스 자체가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 있거든요. 이 케이스별로 맞는 용례를 다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술형이에요, 어머님들. 지금 서답형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단답형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A부터 어머님, I까지 용례가 있어요. 이게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걸 빠른 속도로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여기서 또 부분 감점되면서 등급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겠죠. 서답형 6번 같은 경우에는 길게 쓰는 구조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그런 부분에 요지를 잘 아이들이 체크를 해줘야 될 거고 조건도 지금 보시게 되면 2개로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문론적인 환경을 먼저 써야 되고 구체적인 의문 변동의 명칭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지금 예도 하나 지금 아이들이 적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형태론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된다. 그러면 조건은 1, 2 이렇게 2개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안에서 쪼개보면 4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겠죠. 갖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문법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을 결국 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히 17일이 제헌절이고 딱 금요일에 껴져 있어갖고 5주를 저희가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1주차에 먼저 골조를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갖고 1주차에 있는 내용은 단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론이 중학교 때부터 제가 계속 배우는데 단어론을 또 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이들 막상 수업 시간에 와서 제가 조목조목 질문해보면요. 대답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층위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품사의 층위가 완전 다르다라고 조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의문론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첫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미리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3주차는 의문론이랑 품사를 바로 연결해서 누적형으로 한글 맞춤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들이 골조 파악이랄지 계층 파악이 완벽하게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4주차에는 문법 요소가 들어가요. 문법 요소가 보통 1학기 기말고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문장의 짜임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층위별로 용어가 이렇게 달라지네. 이렇게 시선을 조금 다르게 봐야겠구나 하면서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주차에는 이제 기말의 꽃. 이제 2학기에 꽂힌 중세국어를 이렇게 같이 함으로써 아이들의 전체 문법 용어에서 이제 초 메타인지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층위를 다르게 하더라도 용어를 완벽하게 말하고 시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범위를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일단 이론 50,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부분에 대해서 50을 꼭 써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론만 배우고 집에 가서 문제풀이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거나 어떻게 문제 푸는 게 정확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금 비율을 이제 저희가 같이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3 킬러 문항까지 같이 할 거예요. 고1이라고 고1 수준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고1 수준으로 학교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머님들. 하고 시험 자체에 맞춰서 고난도로 미리 저희가 쳐줘야지만 아이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체감 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렵고 타이트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이제 문법 휘발성으로 공부하는 부분을 완전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전 범위가 상시 누적으로 이제 복습되는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우리가 1회독을 하더라도 문법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내가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에 미리 한번 쳐주는 겁니다.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름방학에 문법을 미리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님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겨울방학에는 3영역으로 들어가야죠. 그때 문법만 하면 안 돼요. 어머님들. 그때는 문학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미리 문법을 선행을 끝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파란 하늘이 매우 높습니다는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이 같은 어떤 문장이더라도 절, 문장 성분, 품사, 형타소에 따라서 문법의 용어가 다 달라지거든요. 아이들이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메타인지가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머님들 아이들 공부하고 가면은 공부 언제 하죠? 수업 만약에 금요일 저녁에 했어요. 공부는 다음 주 목요일에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미복습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저는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완경 클리닉으로 먼저 단기 체화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배운 부분을 가지고 집에 가서 워크북으로 풀어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본인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원 돌아왔을 때 그 내용 똑같이 누적형 복습 테스트를 보는 이중 잠금 구조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일과 차주의 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누적형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머님들 아이들 집에 가셔서 문제 푼 거 한 번만 봐보실래요? 문제 거의 자기들 멋대로 푸는 경향이 있어요. 1번부터 5번 선지에서 본인이 2번이라고 답을 생각하면 2 딱 쓴 다음에 3번부터 5번은 보지도 않아요. 이런 건 어머님들 본인이 정말 정확도에 대한 연습이 100%된 상태에서 시험장의 타임어택을 극복할 때 쓰는 방법이지 워크북을 풀 때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지를 다 끊어 읽어줘야 되고요. 선지를 끊었으면 OX 부분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X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옳은 정답까지 적는 게 완벽한 문제 푸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해내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상위권 여자 애들은 조금 하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체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술형으로 무결점을 완성을 해야 돼요. 객관식에서 선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속어법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기억이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0에서 100을 작성하도록 하게 되면 거기서 낱낱이 본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고 아이들의 진짜 취약점을 이 서술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클리닉을 아까 당일 깨기 클리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클리닉은 이렇게 3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빈칸이에요. 빈칸을 이렇게 쓰게 되면 문법 용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외워야겠죠. 두 번째는 객관식이에요. 하고 요때 이렇게 풀면서 OX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이렇게 100%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집에 이렇게 공부되어 있는 녀석들은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해 주셔야 되고 집에 가서 문제집 보셨는데 이렇게 안 돼 있고 답만 이렇게 체크되어져 있는 학생들은 수업하는 방식 그다음에 연습하는 방식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난도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애들이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어머님들 나름 본인이 다 하고 있는 방식에서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선생님이 이 부분을 교정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 첨삭 같은 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서술형 작성을 하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다 1대1로 첨삭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자체는 복습 테스트부터 진행이 될 거고 본 수업, 그 다음에 당일 깨기 클리닉,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어머님들께 문자로 발송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80문제 정도 제재가 들어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너무 적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문제는 양질의 문제로 골라갖고 80문제가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게 되면 개별 맞춤 과제가 따로 또 제공이 됩니다. 아이들 중에 문제 욕심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쌤, 저 문제 더 풀고 싶어요. 쌤, 저 여기 문제가 부족해요. 이런 부분은 다 그쪽에 연결해서 개별 과제를 이렇게 주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가예요, 어머님들.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되면 어쩌나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일단은 이중장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커트라인 이하인 친구들은 무조건 저희는 재시험을 보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과제가 미완료되는 친구들은 추적 검사를 할 거예요. 갖고 주중에 저랑 연락이 안 닿으면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성적표 전송이랑 변화 추이 같은 상담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오답 미완료가 된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 주중부터 다음 주 왔을 때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추적 검사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커트라인 이하다, 그럼 그 친구들 다 재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성적 분석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질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24시간 항상 질답을 열어두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새벽 시간에 공부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학습에 빈틈이 없도록 끝까지 이렇게 추적 관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 아이들의 고등 문법에 정말 큰 골조를 세워서 아이들이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름에 미리 문법을 깔아놓는 그런 수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요일 2시에 맡겨주시면 아이들의 그 안개가 잔뜩 껴있는 그런 문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